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예순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난 5년간 이 질문을 정말 많은 분들께 드렸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복지관에서도 때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음엔 다들 비슷하게 대답하셨어요. 건강을 더 챙길 걸, 자식들한테 덜 매달릴 걸, 내 인생을 좀 더 살 걸,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착하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어요. 동네에서도 착하다. 교회에서도 착하다. 자식들도 우리 엄마 착하다고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와서 보니까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좀 모았는데 막상 쓰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모으기만 하다 보니까 즐기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놀았고 늙어서는 돈은 있는데 노는 법을 몰라서 못 노는 거예요. 과연 그 후회들이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아서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게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78살 되신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60 넘어서 매일 후회만 하면서 10년을 살았어요. 이걸 그때 알았더라면, 저걸 그때 했더라면, 그런 생각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내가 후회하는 이 시간도 결국 내 인생이더라고요. 이렇게 후회만 하면서 살면 나중에 또 그때 후회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할 걸 하면서 후회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시간, 바로 지금을 함께 이야기하는 황금지금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일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후회를 되짚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이미 늦었어.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8가지 이야기 속에는 70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분들, 80대의 새로운 꿈을 찾은 분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7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72살 박순자 씨가 상담실 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생 착하다는 말만 들으며 산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식들도 우리 엄마 정말 착해라고 했죠. 그런데 왜 우는 걸까요? 지난주에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라고요. 박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 인생. 그게 뭔데요? 나는 70년 동안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 착한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진짜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박 씨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0살에 시집가서 까다로운 시어머니 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도 참았어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순해. 시키는 대로 잘해. 그 말이 기뻤대요. 아, 나는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김치 싱겁다 하면 더 짜게. 국 뜨겁다 하면 식혀서. 셔츠 주름 있다 하면 다림질 2번. 아이들 낳고는 또 착한 엄마가 되려고 했죠. 새벽 5시에 도시락 싸주고 학원비 벌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60 넘어서도 똑같았습니다. 손주 봐주고 밑반찬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데 딸의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인생을 사세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수십 년간 사람들을 상담하며 발견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 진짜 나와 남들이 원하는 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 우리는 태어날 때 솔직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화나면 화내죠. 그게 진짜 나예요. 하지만 자라면서 듣습니다. 그러면 안 돼. 착하게 굴어야지. 참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기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를 숨기고 남들이 원하는 나를 연기합니다. 처음엔 연기인 줄 알지만 70년 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게 되죠.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거든요. 내가 지금 가짜로 살고 있다는 걸요. 저는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저는 짜장면이요. 근데 남편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짜장면 드세요. 여보, 오늘은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니까 짜장면 먹자고 말하세요. 그럼 남편이 싫어할 텐데요. 남편은 된장찌개 드시고 할머니는 짜장면 드시면 되잖아요. 왜 항상 양보해야 해요? 박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돼요. 당연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일주 후, 짜장면 먹었어요. 남편한테 오늘은 내가 짜장면 먹고 싶어라고 했더니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먹고 싶은 게 있었어. 그래서 응, 나도 먹고 싶은 거 있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시키지 뭐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어요. 2주 후, 용기 내서 파마했어요. 평생 짧은 머리만 하다가요. 거울 볼 때마다 낯선 사람 같아요. 아니,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3주 후, 30년 만에 친구 만났어요. 딸이 그날 애 봐달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미안한데 그날은 안 되라고 했어요. 떨렸지만 해냈어요. 1개월 후, 박 씨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직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나를 봐주더라고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왜 어려울까요? 모두가 우리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속삭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로 살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착해야 합니다. 진짜 관계는 내가 나답게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2번째 이야기. 통장에 8천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쓸 줄을 모르겠어요. 74살 이종훈 씨가 통장을 보여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 회식은 빠지고, 옷은 10년씩 입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목표가 있었거든요. 집 사고 애들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하고. 그래서 미친 듯이 모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주도 여행 갈까? 결혼하고 40년 만에 둘이서. 여행사 가격 3박 4일 인당 80만 원. 둘이 160만 원. 그 순간 이 씨 입에서 자동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네. 다음에 가자.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지? 통장에 돈 있는데. 왜 160만 원이 아까웠지? 몸이 거부하는 거야. 돈을 쓰면 안 돼. 아껴야 돼. 이게 자동으로 나와. 더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평생 하고 싶은 거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할 것만 하면서 살았더니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1978년 심리학자 필립 브릭맨의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복권 대박 당첨자들을 찾아갔어요. 당첨 직후엔 모두 하늘을 날 것 같다. 인생이 바뀌었다. 했죠. 그런데 1년 후 다시 찾아갔더니 행복 수준이 당첨 전과 거의 같아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불행했어요. 돈은 생겼는데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가족들이 돈 달라고 싸워요. 뭘 해도 재미없어요. 반대로 하반신 마비 환자들도 연구했습니다. 사고 직후엔 모두 절망했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자 서서히 적응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경험에서 옵니다. 저는 이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돈을 3가지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 통장. 꼭 필요한 돈. 생활비, 병원비, 비상금. 두 번째 통장. 자식들 줄 돈. 세 번째 통장. 나를 위한 돈. 세 번째 통장이 핵심이에요. 매달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 돈은 죄책감 없이 쓰는 거예요. 그 달 안에 꼭 다 쓰고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커피, 맛있는 빵, 새 신발,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살 때마다 나는 이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1개월 후, 서점에서 책 몇 권 사고 아내랑 외식했어요. 28만 원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여보 오늘 웬일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 보니까 뿌듯했어요. 2개월 후, 용기 내서 등산복 샀어요. 20만 원짜리요. 계산대에서 손이 떨렸지만 입어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 옷 입고 산에 갔는데 사람들이 옷 좋으시네요 하면서 말 걸고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3개월 후, 이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주도 사진들이었어요. 갔다 왔어요. 3박 4일. 아내가 정말 하면서 눈이 커지더라고요. 이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소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당신이 나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40년 동안 아내한테 뭘 해준 게 있나 싶었어요. 돈만 벌어다 줬지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와서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나 싶더라고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이보다 더 깊은 진리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돈을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습니다. 모으기만 하면 종이 조각이지만 쓰면 행복이 됩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날 수 있지만 시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쓰지 않은 시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축구해요. 손주가 공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70살 김영수 씨는 손주와 함께 운동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할아버지, 저 공 좀 주세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피곤하구나. 손주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맨날 피곤해.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10년 동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하루 5알씩 먹었어.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고 수치는 다 정상이래. 그런데 왜 손주랑 공 한 번 못 차? 다음 날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병원에서는 정상이래요. 혈압 130, 혈당 95. 다 좋대요. 근데 저는 30분만 걸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난 10년 동안 몸이 아플 때마다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긴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늙으면 다 이래. 이 정도면 괜찮아. 뭐 그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어르신은 10년 동안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늙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아프다고 주문을 걸어온 거예요. 김 씨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81년 하버드 의대 엘렌 랭어 교수의 실험입니다. 그녀는 70대 후반 남성 8명을 호텔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특별했어요. 모든 게 1959년이었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음악 가구, 심지어 대화까지 현재형으로 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요즘 야구 경기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스로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직원이 도와주려 하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5일째엔 공을 차기 시작했어요. 70대 후반이요.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청력이 10% 개선됐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관절 유연성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시력까지 좋아진 사람도 있었어요. 약도 치료도 특별한 운동도 안 했습니다. 단 일주일 자기가 50대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랭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이 만듭니다. 나는 늙었다고 믿으면, 늙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몸이 따라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딱 한 달만 해보시겠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나는 건강하다. 내 몸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허리 아플 때마다 늙어서 아픈 게 아니라 몸이 나한테 뭔가 말하려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김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일주 후, 기분이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2주 후, 어제 산책했는데요. 문득 보니 40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평소엔 20분만 걸어도 허리가 아팠는데. 3주 후, 손주가 또 축구하자고 했어요. 이번엔 나갔어요. 10분밖에 못했지만 선생님, 그 10분이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최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4주 후, 김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건강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혈압이 얼마고 혈당이 얼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느냐가 진짜 건강이에요. 그리고 내 몸은 적이 아니라 친구더라고요. 70년 넘게 나를 위해 일해온 최고의 친구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 검사 결과지 보지 말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오늘 내 몸은 어때? 뭘 원하고 있어? 진짜 건강은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픔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결혼 40년 차 부부. 겉으로 보기엔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만, 아내는 스마트폰만.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 아는 사이인데 정말 다 알까요?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서로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30년 넘게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결정적 차이. 작은 관심의 순간. 배우자가 저기 새 좀 봐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행복한 부부는 86%가 반응했습니다. 응, 예쁘네. 이혼한 부부는 33%밖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관계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축적입니다. 잘 잤어. 오늘 어땠어? 괜찮아.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10분만 서로에게 집중하기. 텔레비전 끄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만 흘렀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조금씩 입이 열렸습니다. 오늘 마트 갔는데 사과가 싸더라고. 아, 그래, 얼마였는데. 2개월 지나니까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파. 병원 가봤어. 3개월 지나니까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서로를 안 건 2, 3개월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어요. 이제야 부부가 된 것 같아요.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면 먼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녁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요? 뭐 힘든 거 없어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는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5번째 이야기. 나는 자식들한테 다 해줬는데 애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평생 자식 위에 3분의 고백입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고 전화도 잘 안 하고. 나는 뭐였을까요? 1950년대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는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새끼 원숭이에게 두 엄마를 제공했어요. 철사 엄마. 우유병이 달려 있습니다. 천 엄마. 먹이는 없지만 부드럽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끼들은 배고플 때만 철사 엄마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천 엄마와 보냈습니다. 천 엄마를 꼭 껴안고 잠들고 천 엄마 곁에서 놀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먹이보다 따뜻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학비 대주고 집 사주고 용돈 주고.
하지만 진짜 자식이 원하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 용돈 줄까, 밑반찬 해줄까 대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하기. 처음엔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3개월을 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엄마 요즘 애가 이래서 걱정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자식들한테 엄마가 아니라 은행이었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은행.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자식을 내 소유물이나 내 인생의 연장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6번째 이야기. 일이 내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평생 회사만 다니다 은퇴한 분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 노년기의 과제. 자아 통합. 내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보다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제를 성공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실패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은퇴 후 3년간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뭐 한 거지? 30년을 회사 다녔는데 남는 게 뭐야? 퇴직금 좀 받은 거. 그것뿐이야.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로 채우지 말고 의미로 채워보자. 그분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6개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1년 지나니까 도서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2년 지나니까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 인생의 의미는 회사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웃게 만들 때,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도 실패도 모두 나를 성장시킨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오늘 한번 조용히 앉아서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힘들었던 순간들, 아팠던 기억들. 그 모든 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7번째 이야기. 이 나이에 뭘 배워요? 70 넘어 한글 공부를 시작한 어르신에게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지금에서 뭐 하게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그분은 손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수 쓴 편지를 받은 손주는 울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이제야 진짜 배우고 싶은 걸 배우니까요. 신경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면 굳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런던의 택시 기사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런던은 길이 복잡하기로 유명한데 택시 기사가 되려면 2만 5천 개의 거리를 외워야 한다고 해요. 연구자들이 이들의 뇌를 스캔해 봤더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나이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50대, 60대의 택시 기사가 된 사람들도 똑같이 뇌가 변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75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이라곤 그려본 적 없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1년 지나니까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2년 지나니까 상을 받았습니다. 3년 지나니까 그분의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75세에 그림을 시작했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75세에 시작 안 하면 80세엔 더 늦잖아요. 그럼 언제 시작해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70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72종 심소욕 불유구.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 편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평생 배우고 성장한 결과 진짜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보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그게 뭐가 됐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7가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건강, 자아, 돈, 관계, 자식, 정체성, 배움, 그리고 죽음. 이 모든 주제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60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솔직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식을 놓아주고, 내 삶을 통합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한 걸음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작은 선택을 하나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요.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기, 산책하기, 옛 친구에게 전화하기, 하고 싶었던 말하기, 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